오케이. 네.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내일의 부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JD 부자 연구소. 자, 여기는요,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에 이 책의 저자인 조던 김장섭 님이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카페를 거의 뭐 5년 이상 지켜보았던 것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동산이 뭐 상승기든 하락기든 주식시장이 하락기든 상승기든, 물론 이 JD 부자연구소는 최초에 부동산을 위주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이신데, 최근에는 부동산을 다 털어내고 주식, 그것도 해외 주식으로 눈길을 돌리신 것 같아요. 이분이 펴내신 책을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어떤 책을 펴냈습니까? 네, 많은 눈길을 끌었죠. 1,000만원으로 시작하는 재개발 투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이것은 베스트셀러였죠. 그리고 한국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 이런 식으로 땅, 주택, 뭐 이렇게 아파트 투자, 이런 관련한 부동산 투자로 여러 가지 책을 펴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 내일의 부라는 주식책을 펴내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뭐 투자의 미래, 이런 여러 가지 책을 펴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통 어떤 형식으로 펴내냐면, 시중 언론에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집필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아요. 이 내일의 부라는 책도요, 이 카페,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보면, 여기 보면 조던 칼럼이라고, 조던의 생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신문 기사라든가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 기사를 많이 올리셨어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일의 부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으로 편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가 이렇게 게시판의 글들을 모으다 보니까 약간 논리적이지는 않고 약간 파편적인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서 약간 산만하다는 느낌을 또 받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자기만의 시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문장이 좀 짧고 자기만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독특하다, 약간 독창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은요, 부동산 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전문 주식책입니다. 주식책.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 5분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편찬하다 보니까 약간 좀 산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 특징이 뭐냐면, 약간의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신문 기사라든가 언론, 그 다음에 시대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베스트셀러도 집필하시고 하셨던 분이시죠.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내일의 부라는 내용, 이미 뭐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책 서평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돈 아까워서 책 사기 싫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캐치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히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책 내용은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 다음 카페, 네이버에다가 카페를 개설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음에서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이시죠. 거기에 있던 칼럼이라든가 자신의 생각을 모아서 이렇게 책 2권으로 편찬하신 것 같아요. 문장은 되게 짧고요, 간결하게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하다 보니까 아마 술술술 읽힐 겁니다. 그리고 흥미가 좀 있기도 할 거고요. 이 책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저자의 성격이, 저는 뭐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다른 책도 읽어보고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미래라는 책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독특한 시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졸라 내성적이고 세밀한 성격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민감하고 약간 신경질적인 성격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글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소신 있고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시각, 이것이 상당히 뚜렷하고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만의 확실한 투자 매뉴얼이 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내일의 부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변하는 재테크 트렌드, 변화하는 어떤 투자 시장, 그것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대부분 보도된 내용에다가 자신이 약간 양념을 쳐가지고 자신의 시각인 양 약간 그렇게 포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 변화하는 세상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이 나온 지 몇 년 됐나요? 한 10년 됐나요? 저는요, 아직도 30년, 20년 전,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전기차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관공서에서 전기차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전기차가 그때도 운행이 됐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3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로에는 전기차가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굴러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죠. 굴러다니지 않고 있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렇게 또 빨리 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더라든가 옛날 구시대 그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일거에 노트북 PC 시장을 어느 정도 대체를 좀 해버렸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노키아라든가 이런 구시대의 그 휴대폰 시장이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일대 판이 바뀌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만 전기차가 서서히 배터리부터 해서 변화가 쉽지 않았어요. 석유도 마찬가지고 셰일 가스가 등장하고 뭐 석유 시장이 붕괴된다. 근데 아직도 분기가 안 되고 있고 전기차가 뭐 계속 수소차부터 해서 등장하지만 아직도 초보 단계죠. 30년이 흘렀는데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임계치에 근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어느 순간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전기차가 신속하게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판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과도기에 현재 이 책이 편찬되고 있는 것 같고, 이분은 조던 김장섭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닥칠 미래를 그렇게 조망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바뀔 것이다. 대부분 신문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의견다는 형식으로 이 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 책은 주식책이고 부동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존 리부터 해가지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약간 좀 버블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급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은 한국 주식시장은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이 책 전부 내용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주식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황을 대비하자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평소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재테크 책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주식책입니다. 주식책.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를 해봐라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이미 한번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쓴 책은 대부분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부분 부동산 투자 습관, 재개발 투자, 뭐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미래, 1,000원짜리 땅 부자들 뭐 이런 책으로 저 대부분 부동산 관련 책 내용이었어요. 뒤에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떻게 망했는지도 써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이 책 출간 전에 모두 부동산 책을 편찬을 했고 최근에는요 빠숑이죠. 빠숑 이분도 부동산을 주 종목으로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는 주식 방송으로 갈아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을 말할 건덕지가 많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현재 규제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현재 많이 부동산 강사들도 그렇고 갈아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이 정점이라는 인식, 거품이 곧타질 거라는 인식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현재 대화거리가, 소재거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장성님은요, 처음에는 부동산을 주로 다루시다가 1, 2년 전부터는 4차 산업을 거론하시더니 결국은 부동산을 버리고 주식으로 현재 재테크를 갈아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죠. 결론은 이분은 부동산은 절대 하지 마라.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미 거품이고 폭락할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고요. 부동산 공황 버블이 곧 닥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공황이 오게 되면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부동산 이 기회를 활용해서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다시 말을 하면 애쓰고 재테크를 해가지고 주식을 일구고 부동산 자산을 일군 사람도 이 공황을 크게 한번 얻어맞게 되게 되면 애쓰고 쌓아 올린 자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버블, 인터넷 버블, 그다음에 금융위기 버블, IMF 이것을 거론하시고 미국의 블랙 먼데이부터 해가지고 공황을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한국은 망하고 오직 초강대국인 미국만이 살아남는다. 다시 말해 미국 찬양론자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찬양론자. 자, 미국 찬양론자가 되어 있고 특히나 중국과 비교를 해서 미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반을 흐르고 간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 공황은 오는데 대비를 못하게 되면 벌어놓은 것을 다 까먹고 원상복귀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흐른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닥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라면 공황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투자하고 지켜낸 자산을 이 공황에 닥쳤을 때 한꺼번에 제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공황을 이 위기라는 큰 위기를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도 흔들린다. 솔직히 대한민국 경제는 회화하고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흔들리면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 경제 이 우물 안에서 계속 분석하는 것은 위기 대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의 촉각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현재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181쪽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은 총 2권인데 1권의 181쪽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부동산 책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고요. 핵심은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1등인데 한국 주식이 아니 삼성전자가 아니라 1등 주식인 미국 주식 애플, 아마존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나는 미국 찬양론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사게 되면 필수 기업만 사야 된다 하면서 필수 기업의 예를 들고 있고요.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바로 공황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공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신분주의 레벨을 이룩하느냐, 어떻게 공황 때 안 망하고 살아남느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자기 입으로도 말하죠. 최초의 공황 대처 매뉴얼이다. 공황 대처 대응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 방법하고 있어요. 2권부터 181쪽부터 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그리고 과거의 미국의 공황 시제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면서 어떻게 공황이 닥치면 공황이 닥치는 그 징후를 파악을 하는지, 그 공황 징후 파악 방법, 그리고 공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2권부터는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공황 대처법이다. 30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책을 읽다 보면 약간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황이 오면 다 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 대응법 매뉴얼을 알게 되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IMF라든가 이런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망하죠.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고 다 망하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수년이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오는데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고 지킨 자산을 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2권의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이 시스템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미국 찬양론자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죠. 근데 제가 많은 재테크 책을 읽어봤지만 미국이 망한다는 책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만이 희망이다 이런 책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중국은 개인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자율적인 이런 창의, 개인의 특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분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 저작권 이런 것도 상표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중국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책 내용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총 2권으로 되어 있고요. 내일의 부, 알파 편, 오메가 편. 제목은 참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도 잘한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청기 누설을 했다 하면서 자신만이 개발한 어떤 투자 비법 매뉴얼을 이 책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약간 색다르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권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내용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면서 미래를 책 전반부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매월 400만 원을 저축하고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을 벌고 물가가 싼 외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50대에 매월 2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죠. 여기.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런 고민도 나와 있습니다. 매월 400만 원씩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을 만들어야 되고 물가가 싼 해외에서 노후를 보낸다. 50대에 매월 2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대처법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책 전반적인 내용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자영업을 하면 망한다. 또는 주택 상가 재건축도 아파트도 부동산도 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쓰고 있죠. 청년은 왜 취직이 안 된가? 앞으로도 취직은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쭉 읽어보면 대부분 신문 기사 내용을 쓰고 있는 그대로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자가 전부 다 신문에 있는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겠죠. 거기다 이제 자신의 의견을 약간 양념을 좀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마존 쿠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신문 기사 넣고 자신의 의견 넣고 신문 기사 넣고 거기에 신문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 이렇게 자신의 생각 이런 식인 것이죠. 쭉 보면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는 상당히 주식 부동산 투자도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한국의 부동산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앞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산업 구조도 마찬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디플레이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에요. 계속 부정적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쭉 부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쭉 쓰고 있다가 결국은 글로벌은 공황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 공황을 대비할 수 있는 부동산, 주식도 이 공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애쓰고 쌓아올린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 모르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19장부터 공황 대비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핵심 내용입니다. 21장부터 여기가 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81페이지거든요. 181페이지부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한국 주식이라든가 한국의 부동산은 아예 거론조차도 안 하고 공황에 올 수 있는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 지수 시가총액을 말하죠.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3%가 뜨기 시작하면 공황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다우존스가 아니고 나스닥 지수를 거의 책 1권 181페이지부터 2권까지 나스닥 지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주식책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공황이 올지 안 올지를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주식 내용이죠. 주식.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쭉쭉쭉 하면서 나스닥이 왜 마이너스 3% 있으면 집중을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나스닥 지수에 관한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1등 주식 매뉴얼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것인지 자신이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다 하면서 주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1권 알파편 19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매수를 할 때 세계 시가총액 1등 주식을 항상 사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등주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중요하다. 1등주를 사기 좋은 때가 있다. 어떤 때냐? 바로 VIX 지수가 15 이하일 때. 이게 공포지수인가 봐요. 1등 주식이 어닝 서프라이즈 했을 때 사라.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해서 깜짝 실적이 좋을 때 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 이상 폭락했을 때 사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 책에 계속 한 30번은 반복이 되는데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가 한 번 뜨면 한 달 기다렸다가 한 달이 지나도 마이너스 3%가 안 뜨게 되면 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폭락을 하게 되면 무조건 1등 주식이든 뭐든 팔아 제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월 1일 날 나스닥 1등 주식이 마이너스 3%가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팔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을 대기해가지고 5월 1일 날 다시 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이 한 달에 4번을 뜨게 되면 그때는 공황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2권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블랙 먼데이부터 해서 미국 세계 대공황 그때의 주식을 분석을 해보니까 나스닥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5%가 4번 연속 뜬다. 한 달이죠. 한 달 기준에서 4번 연속 뜨면 공황이 오더라. 이렇게 나름대로 독창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하기는 한데요. 이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설득을 좀 당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지난 미국 세계 대공황에 있었을 때 그런 주식 흐름을 나름대로 애쓰고 모아서 분석하신 것 같아요. 노력이 좀 가상하다 보니까 설득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이거예요. 미국이 공황이 자주 왔었는데 서너 번 왔었는데 그때의 나스닥 지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나스닥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연속으로 뜨게 되면 그때가 공황이 오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발생하게 되면 그때 공황이 왔다. 그리고 이 공황이 4번이 뜨게 되는데 4번이 뜨고 나서 5번째 뜨지 않고 2달이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마이너스 3%가 더 이상 안 뜨게 되면 공황이 끝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했으면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9월 1일, 9월 13일, 9월 23일, 9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9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급락을 하게 된 4번 뜨게 되면 그때는 공황이다. 이렇게 자신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4번이 떴는데 5번째로 마이너스 3%또 급락을 하지 않으면 10월, 11월 2달 정도를 지켜보고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는 공황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공황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황이 오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2등 주식만 사라고 했죠. 1, 2등 주식을 사고 있다가 물론 1등 주식을 사는데 그 다음에 1등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바로 2등 주식이 1등 주식이 될 때 1등 주식을 팔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순위가 바뀔 때 1등의 반을 팔고 2등과 1등을 동시에 갖고 있다가 1, 2등 차이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나게 되게 되면 2등을 팔고 1등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 안쪽으로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게 되면 1등과 2등 주식을 모두 갖고 있어도 되는데 만약에 1등과 2등의 시가총액이 10% 차로 벌어지게 되면 2등을 다 팔아치우고 1등만 가지고 있어라. 예를 들면 애플과 아마존을 주식이 서로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10% 안쪽이면 아마존하고 애플을 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만약에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10% 차이로 벌어지게 되면 아마존을 팔아치우고 애플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라. 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1, 2등 시가총액이 10% 이내일 때는 1, 2등 주식을 동시에 갖고 있고 2등이 많이 쫓아와가지고 1, 2등 차이가 10% 이내가 될 때는 1, 2등이 바뀌지 않는다면 1등만 가져가고 굳이 1등을 팔아서 2등의 주식을 살 필요가 없고 1등 주식만 가지고 가면 된다. 나스닥 일간 지수가 마이너스 3%가 뜰 때는
일단 팔아야 된다. 무조건 팔아라. 이것이 공황의 시작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3%면 거의 폭락이거든요. 폭락이게 되면 일단 팔아라 이거예요. 선조를 하든 뭘 하든 팔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3%가 한 달 동안에 4번이 오게 된다. 나스닥 일간 지수가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게 되면 무조건 팔아라. 그때부터는 공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니까 언제 사라고요? 이 공황이 시작되고 나서 2달 동안 마이너스 3%가 추가적으로 없게 되면 그때는 공황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기계적이고 도식적이긴 한데 나름대로 이것을 자신이 발견한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이 책의 처음과 끝 모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 발표 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의 약간 부수적인 내용이고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내용이 이 책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의 주장을 자신이 근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어설플 수도 있는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사느냐 그 부분도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생산 공장 기업, 조립 가공 기업, 핵심 소재 기업, 필수 기업 있을 때 필수 기업을 사야지만이 돈을 번다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필수 기업은 항상 꾸준한 기업이고 필수 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필수 기업은 독점 기업이고 필수 기업 수는 몇 개 되지 않고 필수 기업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하면서 석유 에너지 기업, 그다음에 식량 에너지 기업, 그다음에 투자은행, IT 생태계 기업, 바이오 기업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필수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다음에 이로 뭐 핵심 소재 기업이라든가 뭐 조립 가공 기업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립 가공 뭐 핵심 소재 기업을 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야 될 것은 바로 필수 기업만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권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2권의 내용은 아까 봤듯이 나스닥 마이너스 3% 폭락 그 다음에 이것이 4번이 도래하게 되면 공황이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 2권에서는 계속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2권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자, 2권 오메가 편인데요. 이 오메가 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공황을 피하는 법 하면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계속 근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공황이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하면서 계속 미국에 있었던 공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스닥은 어떻게 등락을 거듭했었느냐 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변동 상황을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러면 약간 책 읽을 맛이 없죠. 계속 이렇게 나스닥 공황이었을 때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 계속 나스닥 지수 표를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려면 계속 이런 표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셨죠? 이렇게 표 차트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일 때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자, 결론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핵심 내용은 미국에서 공황이 오게 되면 한국에도 공황이 오는데 그 공황이 오는 징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징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바로 이거였죠. 아까 1권에서도 살펴봤지만 1등 주식을 일단 매수를 하고 나서 이 1등 주식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한 달을 기다려보고 마이너스 3%가 또 뜨지 않게 되면 그때 사게 되고 또 이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뜨게 되게 되면 그때는 공황의 시작이다. 그 공황의 징조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바로 한 달에 4번 나스닥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3%가 급락을 4번 하게 되면 그때는 공황이다. 100% 공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거래일 연속 4번이 뜨게 된다. 예를 들면 10월 30일, 31일, 1일, 11월 2일 이렇게 뜨게 되면
공황이 아니다. 왜? 한 달에 4번이 돼야 된다. 이건 10월 달에 4번이 돼야 되는데 11월에 걸쳐서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공황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 때는 자신만의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황이 되려면 10월이면 10월에 4번 이렇게 마이너스 3%가 떼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만약에 10월과 11월에 걸쳐서 마이너스 3%가 4번이 뜬다. 그건 공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황이 아니라면 갑자기 나스닥에 마이너스 3%가 뜨고 내가 가지고 있는 1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쉽게도 마이너스 3% 급락이 오게 되면 무조건 팔아라. 그래야지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1등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일단 팔고 봐라. 현재 수익률이 50% 이상이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팔아라. 중간 점검이죠. 아까 일본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한 내용입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나스닥에 마이너스 3%가 뜨게 되면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가 4번 연속 뜬다. 그러면 무조건 공황이다. 그리고 그 공황이 한 달이 갈지 2달이 갈지 3달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른다. 근데 이 공황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 수 있냐? 바로 마이너스 3%가 4번 연속 한 달 내에 터지고 나서 그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3%라는 급락이 없으면 그때 공황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황 시기는 투자를 못하고 계속 대기를 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주가랑 반대로 흐르고 있는 바로 채권을 구입하라. 이렇게 현재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황기에도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상승기에도 돈을 벌 수 있다. 바로 이것이죠. 보통 우리는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만 돈을 벌고 있고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자산이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죠. 그런데 공황이 와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을 이미 다 팔아치웠기 때문에 그 돈으로 미국채를 사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채권을 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김장성 님이 부동산에서 손을 뗐다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이 상당히 버블이 끼어 있고 앞으로 공황이 오게 되면 부동산은 회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공황 시기가 오게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상당히 긴데 2권 97페이지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일단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이 경매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나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나스닥 차트 분석하는 그런 내용에서 약간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도 인천에 라이프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매가는 1억 8천이었는데 대출금이 1억 3,200이었다. 근데 시세가 불황이 오니까 9천만 원으로 하락했고 은행에서는 1년이 지나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1억 원을 갚으라고 나한테 그랬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은행원이 만약 이것을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신이 혼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출금 회수를 했죠. 그래서 나한테 달라고 했자. 은행원 입장에서는 바로 대출 상환에 들어가고 만약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경매에 넘긴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은행원 직장을 지키는 일이죠. 따라서 공황이 오면 많은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 왜?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되니까. 그런데 부동산의 특성상 급매로 판다고 해서 팔리지가 않죠. 왜?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전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까? 그래서 절대 안 팔리죠. 그래서 특정 지역, 특히 강남과 같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나 일정 부분 거래가 되지 대부분의 강북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지방 부동산은 어림도 없이 안 팔린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죠. 지방은 더욱 심하게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에 나는 충남의 아파트 30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월세를 30만 원 정도로 저렴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주로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자 직원들이 주로 숙소를 이용했던 것이 삼성전자가 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바로 라인을 뜯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자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500세대가 공실로 돼버렸고 자신은 그때 당시에
월세를 10만 원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어요. 다시 말을 하면 2008년이라는 세계 금융이 터지다 보니까 자신의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이 거의 뭐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런 자신의 투자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현재 2021년인데 앞으로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크고 경매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죠. 엘리베이터에다가 전단지로 월세 전단지로 도배가 됐다 이 말이죠. 30만 원이었던 월세를 10만 원으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빠지지 않았다. 아우성이었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희망이 없다. 공황이 오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까 나스닥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공황 매뉴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이너스 3%가 뜨면 무조건 팔고 한 달을 기다린다.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 사라. 그리고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뜨면 그때부터는 공황이 시작되니까 공황이 왔다. 이렇게 감지를 하라. 미국에서 이렇게 공황이 온 다음에 몇 달 후에 그때서야 한국에서는 공황이 오죠. 그래서 한국 우물 안에서만 있으면 공황이 오는지 안 오는지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도 미국에서는 이미 그 전조현상이 일어났는데 한국이 몇 달 후에 공황이 닥치다 보니까 미리 대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은 기대를 하지 말아라. 미국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황을 대비해야 된다.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좋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좋을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가 망하면 세계가 공황이 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뜨면 공황이 시작이 되고 마이너스 3%가 2달 연속으로 안 뜨면 공황이 끝나게 됩니다. 이걸 암기하라는 것이죠. VIX 지수가 15 이하면 완연한 평화의 시기가 맞다. 이건 공포지수죠. 공포를 판가름하는 평균 수치가 15인데 15 이하면 아직도 시장이 안정적인 것이고 15 이상이 되게 되면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VIX 지수를 주시를 하고 15 이하면 현재는 주식시장은 안정, 15 이상이 되면 공황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VIX 지수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책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마이너스 3%가 뜨면 팔아라. 그리고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계속 급락이 4번이 지속이 되면 그때는 100% 공황이 온다. 그러니까 공황이라고 알고 모든 자산을 팔고 대기해라.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면 공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까 봤듯이 무수한 표들을 이 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까 그 표들이 전부 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스닥 그 지수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3%가 뜬 날 어떻게 나스닥 지수가 변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미래의 부 2권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 앞으로의 시기는 음성혁명의 파괴적인 미래가 도래한다 하면서 이것도 신문 기사 내용이죠. 음성의 미래를 잡는 사람이 돈을 번다. 클라우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또 전망하고 있고 쭉 보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 하면서 또 미래를 전망하고 있고 신문 기사를 스크랩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편 정도 가면 중국의 경제와 미국의 경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믿을 것은 미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특허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창의성이 발휘하기 힘든 곳이다 하면서 중국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맞는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책들은 중국에 대해서 호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전문 투자자니까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겠죠. 자신의 관점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맘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차장론자죠 이분이. 그래서 미국을 믿고 중국은 믿지 말라.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1등 주식을 사고
그 1등 주식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공황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1등 주식을 기점으로 해서 1등 주식만 사고 1등 주식이 마이너스 3%가 떨어지면 팔고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연속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100% 공황이다. 그렇게 알고 대비를 하라.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핵심이고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일의 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게 이 책의 전부 내용이고 계속해서 중원, 부원 이 책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뭐 독창적인 시각이니까 그나마 표절책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신문기사 내용을 짜집기 해서 뭐 자신의 내용을 뭐 첨언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신문기사 내용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나스닥 시가총액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공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감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출하는지 미국 주식 1등 주식을 기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내일의 부라는 책이다. 그리고 조던 김장성님은 부동산에서 한번 말아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에 희망이 없고 미국 주식만이 희망이다. 미국 주식 1등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한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내일의 부라는 책 한번 두 권인데 책이 뭐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문장이 상당히 단문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써 있어서 속독을 하게 되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 껍데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그리 고급스럽게 편찬되어 있는 책은 아닌데 카페에서는 그래픽으로 예쁘게 다음 카페에는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이 책 내용이 전부니까요. 뭐 읽어보실 분들은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책 핵심만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책 내용의 핵심이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말라. 미국 주식 1등 주식 사라. 이 책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